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천천히 갑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제속도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금천 부근에서 천천히 가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에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진에서 홍성까지도 이어서 작업 중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나른하실 텐데요. 졸리시다면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 정리하고 또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가 보궐선거 승패 뒤로 하고 인사청문 전국에서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뭐 이런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국무총리 포함해서 주요 부처 장관 교체는 개각 이루어졌습니다. 또 수석도 일부 교체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는 나오곤 있고 지금 아무래도 거의 뭐 마지막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도 되곤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이현정 논설위원. 일단 뭐 지금 관심의 대상은 이제 김부겸 총리 내정자겠죠. 네. 뭐 일단 저는 참 정세균 총리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본인 국회의장이면서 이제 총리가 되는 것부터 사실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많았죠. 그때 초반에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대권 출마를 위해서 또 지금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사실은 코로나는 뭐 확실히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권 주자로서 순탄한 행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김부겸 이 내정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스타일 면에서 보면 확실히 이제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제 영남 출신 총리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동안 좀 비주류라고 이야기해왔던 이제 인사에 대한 기용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관심 있는 그런 인사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게 이제 정권 말기라는 큰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정권 말기라는 한계 때문에 제대로 이제 역량을 발휘할 기회조차 사실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아마 대권 후보들 이제 경쟁으로 곧 들어갈 텐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정책이라는 게 별로 이제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이제는 거의 이제 모든 정책을 마무리하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마무리 이제 투수가 이제 올라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영남 쪽의 어떤 인사를 포진함으로 해서 좀 그 지역을 좀 감싸겠다 이런 의도로 비춰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당의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 그냥 현재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당에서 그러면 차기 주자들이 어떻게 이제 당을 이끌고 움직여 나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큰 무리가 없게끔 이 정권에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는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보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뭐 정부든 청와대든 정당이든 제일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 순서가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 전 장관이 발탁이 된 걸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TK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보여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이낙연 이 전 대표가 겨루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 계속 강조했던 게 통합이고 화합이고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막 총리 후보자로서 지명된 건 많은 사람들이 뭐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장관 개혁 같은 경우도 관료 전문가 출신으로 이제 포진하면서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는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청와대가 좀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장관 교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어떤 경향이 보이잖아요. 한때는 학계 쪽에서 많이
이렇게 인사가 나기도 했고 발탁이 그렇죠. 되기도 했었고 네. 한동안은 또 정치인들이 대거 이제 장관으로 들어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관료 출신들이 대거 지금 기용이 돼서 이제 내부 승진자들이 참 많아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다고 왜 이렇다고 보세요? 이게 5년 단임제 국가의 참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년 단임제 한계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보통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 출신 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이 교수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실무 경험이 없지만 그렇죠. 옆에서 조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네. 이상이나 어떤 뭐 특히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어느 나라도 시행해 보지 않는 그 소득주도 성장을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 뭐 실패로 돌아갔다는 그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듯이 어쨌으나 초기에 사실은 좀 이상론에 치우친 이 교수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또 정치인 같은 경우도 보면 말은 그렇게 번들게 하지만 실제 조직 장악이나 실무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처장이 그렇죠. 이제 실제로 와보면 이게 일이라는 거는 이제 해본 사람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력이나 이런 건 이제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즉 초기에는 이제 뭐 각종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밀어붙였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 집값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이 성과 없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악화만 됐지.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관료 출신이 올라와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참 이게 어떤 초기에는 참 국민적 지지 80% 90% 이거에 힘입어서 뭔가 안 해본 실험들도 막 하고 하는데 옛날에 이영표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월드컵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부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5년 단임제 되다 보니까 이 정부도 저는 여전히 똑같은데 처음에 한 2, 3년은 그냥 여러 가지 연습하는 걸로 그냥 보내버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보니까 항상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외국의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섀도우 캐비넷이 있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또 우리 같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학계와 실무를 여러 가지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이제 임명되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폴리페서 분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론에 치우쳐서 초기에 실패하는 정책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늘공 어공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어느 기관에든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철학을 제일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거고요. 또 일을 하다가 뭔가 더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고 또 마지막에는 그 마무리하는 과제니까 당연히 그 일을 잘 알고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 중에서 뽑게 되는데 그럼 초기가 아니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그 과제를 잘 알고 있는 관료나 네. 전문가들 오는 것은 전 수순이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철학적인 면들, 성과적인 면들 이런 것들 잘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총리 자리는 정치인으로 계속해서 기용이 되는 거니까요.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모두 논평을 내놓은 걸 보면 뭐 무난한 인사였다 이렇게 지금 논평은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송곳 검증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김부겸 후보자를 향해서 돌려막기 인사다 이런 비판부터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총리 기억하십니까? 황교안 총리였는데 네.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총리 지명을 받았어요. 권한대행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네.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는 과연 뭐였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그 정부의 어떤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사람은 당연히 그 정부와 함께했던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실력이 검증되고 또 그동안 해왔던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총리나 장관 자리에 가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부겸 후보자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 네. 그러니까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뭐 그런 발언들이나 아니면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자고 했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걸로 보이고, 특히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노영욱 전 국무총리 실장이 네. 지명이 됐는데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잘 풀 수 있겠느냐, 뭐 여기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되면은 특히 이제 지금의 야당에서는 여러 명 가운데 한 명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거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아마 뭐 언론의 검증 또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혹시 이제 문제가 되는 인사가 있을 경우에 이제 아마 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존에 관료를 했던 분들이라서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인사청문회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좀 집중적인 추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오늘 뭐 대정부 질문 시작됐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내년 이제 대선의 이슈를 어떤 면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아마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검증이 있겠죠. 이거는 뭐 특히 집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검증들은 이제 야당에서 추궁하겠지만 특별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한 평가 작업들이 아마 청문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장관 교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수석 교체 같은 경우는 최재성 정무수석을 교체해서 이철희 전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국회와 청와대를 연결시켜주는 자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정무수석들이 보면 대부분 이 정무수석들이 주로 야당을 좀 설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주로 이제 여당과의 관계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만 치중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판단을 이제 돕는 자리였는데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친문 핵심들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이제 임명이 되어 와서 강기정 전 수석이나 뭐 강경파였죠. 다들 이제 이 전국을 좀 상당히 대화 타협보다는 대결적으로 몰아간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역대급 참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을 이제 임명을 한 것 같은데 뭐 이철희 정무수석은 그동안 이런 여당의 태도를 많이 비판해 왔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좀 타협주의자적인 여당의 쓴소리 많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갈 만한데 문제는요. 이 수석은 일단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 하루에 뭐 최소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예. 문제는 과연 이철희 수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라는 부분은 이제 저는 의문스럽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당은 일단 친문 강성으로 일단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건 또 다를 거예요. 네. 과연 그러면 이철희 지금 수석과 대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청와대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당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진작에 임명했으면 어땠을까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네네. 왜냐하면 이철희 수석이 솔직히 하고 싶어 했거든요. 정무수석을. 그때 사실은. SBS에서 진행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사실은 가고 싶었던 자리가 바로 정무수석 자리였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최재성 수석으로 아주 강성으로 임명함으로 해서 결국 이 결과를 낳았는데 네. 좀 저는 좀 진작에 임명됐으면 하는 좀 솔직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 그럼 이번에 개각 이후에 또 개각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홍남기 견제부 부총리 지금 총리 직무대행이 아마 김부겸 후보자가 인준이 되면 교체 대상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뭐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정부에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바꾸면서 쇄신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재난지원금 문제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많은 반대를 하고 뭐 비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재보선 결과 분석 이런 게 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줘야 된다라고 했다가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 돌파해냈다면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꼭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곡간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판단에 의해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아마 교체된 상황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장관들도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시작이 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퇴임을 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이제 이걸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대정부 질문은 아무래도 이번 보궐선거와 또 연계돼서 어떤 성과라든가 결과에 대한 분석들이 다 질문으로 지금
녹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가 이제 백신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면 지금 뭐 일단 김호란 이 방역기획관도 임명하고 했는데 아마 이 문제를 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자신 있다. 지난번 아마 이 국회 대정부질문 생각해 보시면 당시 야당 의원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우왕좌왕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정색을 하고 무슨 우리가 우왕좌왕했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굉장히 이거 아주 면박을 준 적이 있어요. 네. 아마 이번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나왔으면 그걸 아마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물었을 텐데 본인이 빨리 사표를 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질의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정부가 왜 실기를 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좀 저는 파헤쳐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다른 나라는 이미 4월 달부터 지난해 4월 달부터 정보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선입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물론 K방역 잘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백신이 없으면 해결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보나 이런 것들 늦었는지를 좀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보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앞으로 또 집값 문제도 지금 야당 출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 문제에 대한 지금 이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확정을 하는데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이걸 이제 저걸 관장하기 때문에 이걸 좀 연기하거나 뭐 좀 완화하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야 모두 지도부 지금 개편 체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신임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친문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쪽에서 잡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고 박완주 후보하고 이제 경합을 벌였었는데 결국에는 큰 표차로 윤호중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맨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선거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조금 있었는데 네. 이 경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토론도 2번 있었고요. 뭐 초선 의원들이 따로 두 후보를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얘기도 듣곤 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성공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이 민주당이 지금 재보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성찰과 새로운 변신을 하고는 있는데 네.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 다 부정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개혁은 그대로 두고 민생에만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다고 해요. 네. 결국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된 건 개혁, 지금의 방향으로 가지만은 민생은 똑같이 챙기고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참 이게 이제 박정호 기자 얘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민생과 개혁을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봐요. 민생과 개혁을 다르게 그렇죠. 생각을 한다. 민생이 곧 개혁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잘 사는 게 개혁 아니겠어요? 네. 개혁이 민생과 다른 게 다른 거예요. 그걸 자꾸 분리해 생각하니까 저는 이 사태가 오는 것인데 네. 저는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의 임명은 지금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차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엑셀레터를 밟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야 되는데 안 선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네. 국민들의 지적이 뭐였습니까?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야당한테 표를 줬겠습니까? 자, 여당 이제 지난 4.19 총선 이후,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너무 오만했다. 네. 자, 그리고 도대체 민생이 이게 도대체 뭐냐? 국민들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 말만 저렇게 많이 하지 무슨 개혁만 집중을 했지 실제로 한 게 없다. 네. 이런 데 대한 국민들 질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동안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해온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비판들을 선거 끝난 다음 날 뭐 잘못했다 미안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딱 1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개혁 그냥 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대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아니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민심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기회를 지금 발로 차버린 건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면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윤호중 의원은 특히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모든 단독 입법들에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총선 지난 재보선 유세 과정에서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야당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저는 본인이 좀 생각이 있다면 본인은 이번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돼요. 저는 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임명 자체가 여당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아주 좀 비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169표 중에 65표가 박완조 의원한테 갔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있겠지만은 과반수의 이상의 의원들은 지금 개혁 과제가 맞는 거고 이런 개혁을 위해서 180석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준 거고 이렇게 회초리를 때린 것은 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유능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혼선이 있던 모습들 네. 제대로 하라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민생 과정에서도 제대로 좀 성과가 안 보였다 뭐 이런 지적으로 보여요. 뭐 일례로 들면은 민주당의 소확행위원회가 최근에 뭐 택배 상자 구멍을 뚫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상자를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든가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내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고 제일 큰 건 부동산 문제겠죠. 예. 부동산을 맨 처음에 그 임대사업자 하면서 인센티브를 너무 과하게 준 면들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취재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그걸 제대로 짚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 얘기를 하거든요. 세세하게 꼼꼼하게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지. 네. 지금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새로운 뭐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작업들이 모두 다 잘못된 거고 이건 다 처음으로 다 돌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네. 뭐냐면 야당이 그때 당시에 임대차 3법 통과할 때도 네. 자기도 그냥 단독으로 다 통과시켜버렸잖아요. 예. 토론회도 하지도 않고. 그래 놔놓고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똑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상임위원회만큼은 원점을 돌려야죠. 저 야당도 또 다뤄야 돼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야당 할 게 많은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합당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누구예요?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새로 뽑아야 당대표 새로 뽑아야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승자의 저주란 말이 딱 생각이 나요. 네. 이게 참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지금 일단 이게 놓으니까 네.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지금 했는데 지금 사실은 야당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판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안철수 대표와 이 합당도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냥 변수가 많이 생겼어요. 일단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장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네. 지금 대표들 10명이나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나왔던 사람이. 그러나 또 다들 김종인 위원장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거나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두고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지금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게 지금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여당이 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들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네. 하긴 거기도 지금은 이겼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건 사실은 세상 이건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 박정호 기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모습이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1년 뒤에 있을 선거에 어떻게 작용하겠는가 이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바로 1년 뒤에는 서울시정과 부산시정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이는 모습들 뭐 공약이 제대로 안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 아파트값 문제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좋지만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합당 얘기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줄곧 얘기하는 게 당대당 1대1로 합당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대당으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의총에서 합당 의결한다라고 했다가 그걸 또 통합으로 바꿨거든요. 말을 바꾸면서 단어를 바꾸면서 최대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흡수 통합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통합 과정, 거기에 대한 공약,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걸 보고 안철수 대표가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렇게 또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보궐선거 때 이런 서로 간의 연대 아니면 서로 간의 기싸움 이런 것들이 정말 극대화됐다가 또 잘 마무리가 됐는데 선거 끝나고 나더니 또 대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싸움들 또 연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참 모르겠습니다. 자, 시사고말리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